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개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과 함께 한국도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규모의 미사일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하며 도발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미 대선 직전에 또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다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 위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의 한반도 전략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성장 센터장님과 함께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한국의 핵 위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의 정성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2001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네. 북한 정치와 군사,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한 관계 통일 문제 등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현재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이곳은 어떠한 단체인가요? 이 포럼에는 국제정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문가, 핵공학자, 예비역 장성,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은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 자체 핵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모인 단체라는 거죠? 예. 찬반 양론이 대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아, 네. 반드시 이게 더 커져가지고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북한 정권도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생존용이었고 최고 지도자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내용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네. 1991년에 북한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당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안보에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국이 무너져가지고 공산화됐다 하면은 우리는 핵무장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처럼 북한도 소련의 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소련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당시에 핵무장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북한의 개발은 생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갖고 있는 그 위력이라는 건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발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90년대 개발은 생존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김정일 집권하고 나서 김정일이 핵무기 가지고 또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중국이나 한국하고. 네. 그러면서 협상용 성격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권하자마자 2012년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북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고 중국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죠. 또 김정은에게 있어서 최대의 업적이 바로 핵개발 아닙니까?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북한 핵무기는 더 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ICBM까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ICBM 개발이 우리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으로 보복을 하면은 북한은 ICBM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CBM 개발의 목적은 뭐냐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유사시 미국이 개입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는 셈이죠. 그래서 북한 핵무기는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서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ICBM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북러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이제 MIRV 다탄두 미사일 관련된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타탄두 ICBM 기술까지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푸틴이 평양을 방북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어떤 조약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그게 동맹관계 복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조약은 과거 냉전 시대의 조약, 그 동맹 조약을 완전히 복원하고 거기서 더 나간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지만은 우주 분야라든가 AI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데서까지 협력하는 건 아닌데 관광이나 농업 뭐 이런 가벼운 분야에서 북한하고 협력하는데 러시아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첨단 분야에서까지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탄두 ICBM 개발까지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일각에서 이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탄두 기술까지 넘어갔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적성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그 경제 관련된 이제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대한민국도 그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 핵 전문가로 보셨을 때 이런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적성국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질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뭐 한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형식상으로 등거리 외교를 펴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 북한보다는 한국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협력해봤자 뭐 러시아가 얻을 게 없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관광객도 많이 가고 뭐 현대차라든가 협력할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그런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을 이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포탄하고 미사일 지원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국가에 포탄 수출하면은 그 국가들이 갖고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러 관계는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악화됐고 또 러시아가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그걸 갱신되는 걸 막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의 뭐 대북제재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푸틴이 북한은 자체 구상을 갖고 있다. 이거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푸틴이 방북을 하면서 기존의 해외 달러 중심의 결제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체제랑 무관하게 그냥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 북한과 교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사실상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러 관계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더 이상 생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적화 통일도 생각하고 이런 무기들을 고도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두 개의 국가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유사시 그러니까 남한을 핵무기로 평정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처음부터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북한 간에 만약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무력 적화 통일까지 갈 수 있다. 이 남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NLL이건 아니면 휴전선에서 교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서로 지금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압도적인 대응이라면은 내가 가령 실수로 한 발 쏘면은 저쪽에서 한 두세 발이나 한 10발 정도 쏘고 또 그럼 10발 정도 쏘면 저는 한 100발 정도 쏴야 되죠. 그럼 저쪽은 1000발 정도 쏴야 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발적인 사고가 완전히 전면전으로 확대된 국지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훨씬 앞서 있잖아요. 그럼 재래식 무기는 쟤네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 군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제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를 인정하고 거기서武力적으로
포기하고 그냥 손들 것인가 아니면은 핵무기로 보복을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북한 군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설득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김정은도 만약 핵무기 사용하지 않고 만약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선다고 하면은 군부로부터 나약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정권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 열세에게 놓이게 되는 경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재래식전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우리가 당연히 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핵이 없는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평양 공격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혼자 죽지 않겠죠. 그러면은 서울과 도쿄, 워싱턴 같이 죽자는 식으로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가 공격받으면 당연히 핵으로 보복하겠지만은 본토가 핵으로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북한하고 핵전쟁까지 한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현대 역사에 실전에 핵무기가 사용된 건 일본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위협용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절대 사용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랑 약간 이제 뭐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보죠. 우리 사회의 안보 불감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뭐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려는 징후가 있었지만은 그런 징후를 무시하고 있다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일 합방도 그렇고 6.25 전쟁 전에도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라든가 보고가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바깥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러시아 전문가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중동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죠. 지금의 어떤 상황은 과거하고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전 세계적 불안정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고 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걸 보면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엇보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은 한국은 세계 5위 정도,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도 지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GFP 기준인 거고요. 재래식 무기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재래식 무기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은 32위, 34위 그 정도입니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핵을 가지면은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나 간부들한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내가 비로소 북한을 핵 보유국의 지위에 올려놨고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무시 못할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제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정일 정권부터 핵 관련된 북한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국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아버지의 세대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일과 김정은의 국방정책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 군대의 충성심에 많이 의존을 했고 간부들한테 상당히 많은 별을 달아줬죠. 그러나 이제 정작 국방력 강화,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김정은처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협상에도 좀 참여를 하고. 근데 김정은은 김정일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체제 승전을 위해서는 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고한 이제 입장이 있었고, 김정일이 사망하자마자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북한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뭐 중국이 제재하든 뭐 시진핑이 뭐라 하든 간에 무시하고 2017년까지 계속 북한은 시간표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은 그러니까 북한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이제 안보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하면서 북한 군부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상층부에 나이 든 간부들 많이 있는데 그 나이 든 간부들이 잘 차지하고 있으면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군대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령의 간부들을 다 많이 바꿨죠. 쫓아내고 네. 젊은 간부들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는 걸 전명을 해서 북한에서 가장 좋은 기계는 군대가 갖고 있었는데 군대가 갖고 있던 군수공업 부문의 기계를 경공업 제품 만드는 데로 좀 옮기고, 그러니까 핵에 집중을 하면서 일반 어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걸 가지고 경제 발전에 돌리고, 그래서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러니까 전념을 해왔다. 그 이유는 핵 개발에 드는 비용이 뭐 적지 않지만은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가성비가 높거든요. 네네. 이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가성비 면에서 핵이 확실히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고 ICBM까지 개발하니까 결국 트럼프도 김정을 만나준 거 아닙니까?